네, 그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자, 그러면 226쪽의 5번으로 가보면 여기 이제 사랑의 미학 또는 뭐 사랑의 그 미학이라고도 하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극적 장치인데요. 보통 우리가 뭐 큐피드의 꽃즙이라고도 하고, 예, 이게 뭐 펜지즙 뭐 이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정들의 왕인 오베론이 이 큐피드가 화살을 쏴가지고 어떤 꽃에 떨어진 걸 봤는데 그게 삼색꽃인데, 그게 이제 이 펜지즙 그걸 가져다가 어떤 사람의 눈에 바르잖아요. 잠든 사람의 눈에 바르면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본,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자든 원숭이든 누구든 간에 처음 본 대상을 아주 미치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 첫눈에 반한다고 그러죠. 그 눈 감았다가 또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그 대상한테 푹 빠지는 거죠. 예.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랑의 꽃즙 뭐 이렇게 큐피드의 꽃즙 뭐 펜지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첫눈에 반한다는 건 뭐냐면 보통 그렇지 않나요? 뭐 누구를 좋아하다가 누구를 보고 첫눈에 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게 뭐 그 어떤 사랑과 어떤 미움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작품의 주제 사랑, 바로 이제 참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의 어떤 그 셰익스피어의 생각을 좀 드러내주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신화찾기 명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출생으로 가보면 저는 다른 얘기는 좀 뭐 중요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이 작품의 배경이요. 지금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의 시작을 그 1500년경 정도에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여기 바로 이 시기인데요. 그래서 일종의 봉건 사회에서 이제 어떤 자본주의로 어떤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요. 특히 이때의 자본주의를 우리가 상업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산업 자본주의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금융 자본주의 뭐 이러지 않습니까? 비트코인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여하튼 간에 이제 상업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자본을 창출해내느냐 그러면 공간 이동이에요. 뭐 여기 뭐 인도에 있던 후추를 아니면 면화를 영국으로 가져다가 뭐 완성품을 만들어서 다시 인도에다 판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공간적인 어떤 뭐 그 후추를 가져다가 없는 곳에 팔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자본을 창출해낸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산업자본주의는 결국은 근대의 산물인데 모던이라는 건 새로운이거든요. 그 새로움의 어떤 강박관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강박증? 그래서 이제 새 제품, 계속 신제품이 나와야 돼요. 이건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낡은 상품은 뭐 더 이상 소용이 없고, 새로운 상품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창출하는 그런 것이 이제 산업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시대는 하여튼 농업사회, 그 봉건사회에서 이제 그 상업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본주의가 나온 게 뭐냐면 바로 그 밑에 교육도 나오지만 개인주의를 낳습니다. 도대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정말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가까운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외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누군데요? 그렇죠? 예전엔 가능했죠.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가 돼 있을 때는 개인주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라는 건 뭐냐면 돈을 매개로 개인과 개인이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계신 종업원분하고 저는 구매자로서 모르죠. 제가 돈 내고 살 거 사고 이런 관계, 외상이 안 되는 관계. 그래서 자본주의하고 개인주의는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230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1611년에 이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이죠. 이 템페스트라고. 예. 여러분 이 템페스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폭풍우라고 보통 번역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프로스페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서는 다룰 이유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이제 그 탈식민주의 어떤 운동가고 또 이론가이기도 한 프란츠 파농이라는 사람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제 대공이죠. 프로스페로하고 딸 미란다 그리고 뭐 칼리반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프로스페로 콤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을 좀 더 확장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공부하다가 어려운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배경 지식의 부족이에요. 처음부터 배경 지식 다 갖고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그게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여름밤의 꿈도 이번에 잘 공부해 두시면 다른 어느 책을 공부한다든가 했을 때 그 내용이 나오면 그렇지, 맞아,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였지, 뭐 가부장제가 어땠지, 이런 게 바탕이 되면은 훨씬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넘어가자, 모르는 내용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꼭 유용하게 쓰이는 그러한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주의 깊게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작품 읽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5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231쪽.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여기는 보통 이제 그 세 개의 어떤 세 집단이 등장하는데 이 아테네의 귀족들이 있습니다. 예, 테세우스 공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공들이라고 그랬죠. 머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러한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요정들이 있습니다. 이 숲속 요정이기도 하고 아테네 도시의 그 결혼식에도 와서 아주 흥을 돋구는, 예. 물론 이제 요정들이야 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요. 자, 그리고 여기 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종의 이들이 이제 아테네 도시에서 숲속으로 가는데요. 그 숲에서의 밤입니다. 일종의 그런 것들이 그 현실 생활이라고 하는 아테네 도시란 어떤 냉혈한 현실, 엄격하고 가혹한 현실에서의 어떤 도피처, 또 해방구.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아테네 도시와 절연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약간의 어떤 그 긴장 해소를 해줄 수 있는, 하지만 그렇게 어떤 꿈을 꾸고 나서 좀 더 성숙해지는 뭐 이런 장소로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봐주시고,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하고 할 수 있는 작업은 여기 이제 이 줄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줄거리를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논의되는 것들을 좀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줄거리를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가보시면은 이제 가부장제 억압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도 과제도 드렸습니다. 예. 이거 읽어보시면은 왜 이게 그 어떤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한 사건이 뭔지도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고, 여기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여성들이 있죠. 또 도전하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상을 가지고 있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바로 이것이 이 셰익스피어가 갖고 있는 어떤 봉건 사회에서 상업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있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무자르듯이 그런 건 없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어떤 전환의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어떤 건 바뀌고 어떤 건 여전히 남아있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축제로서의 결혼 막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소위 이제 카니발 이론.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봄인데 상충객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었다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답답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K 방역을 최대한 지키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바람을 쐬러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집에 있을 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외부에 나가서 야외에서 좀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고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예전 같았으면은 더 즐거운 시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어렵지만요. 어찌됐든 그런 축제 때, 여름 휴가라든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평상시보다는 좀 더 이제 느슨한 그러한 축제를 즐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243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에로티시즘이 나오는데 여기 이 작품이 굉장히 에로틱하다. 그 이후로 등장한 것이 그 밑에 보면 이 허미아가 이제 라이센더하고 이 아테네 도시에서 숲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사랑의 도피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떨어져서 자다가 꿈을 꿉니다. 허미아가. 그래서 그때에 꿨던 그 꿈, 이제 이거 뱀이라고도 하고 독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이제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이렇다. 아무래도 그때 이제 거의 이 허미아와 라이센더가 약간 첫날밤 같은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이센더가 허미아에게 우리 이제 같이 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의 가슴, 하나의 베개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허미아는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죠. 그러면서 떨어져서 누워라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라이센더가 라이 있죠. 눕다에 어썬더, 분리된 이런 떨어져서 그래서 떨어져서 누워있다 이런 의미에서 라이센더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주 탁월한 해석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 떨어져서 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퍽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소위 이제 퍽의 실수라고 하는데 퍽이 여기에서 이 라이센더를 갖다가 드미트리우스인 줄 알고 이 라이센더의 눈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꽃즙을 큐비드의 꽃즙을 바름으로써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헬레나로요. 제가 조금 이따 또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게 좀 약간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가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 라이센더는 헬레나를 따라서 떠나버렸고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아주 악몽을 꾸다가 깨어가지고 라이센더를 막 찾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허미아가 이건 이제 프로이트의 해석에 의한 거예요. 허미아가 자기가 이제 소위 혼전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를 했는데 사실 이 프로이트가 얘기하듯이 이 허미아의 무의식 리비도 속에서는 오히려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억압했지만 꿈에서 그게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프로이트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티타니아 나오죠. 티타니아.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티타니아가 오베론하고 요정들의 왕이고 왕비인데 둘이 이제 인도 소년 때문에 인도 소년을 이 티타니아가 굉장히 애지중지 아낍니다. 왜냐하면 이 티타니아를 섬기던 그러한 여사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출산하다 죽었어요. 아주 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리 관계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티타니아가 그 인도 소년을
사실 이게 이제 영국이 인도를 또 지배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여기에서 같이 읽을 수도 있고 그래요.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넣어놓은 게. 그런데 이 인도 소년을 애지중지하면서 뭐 자신의 남편인 오베론이 시동으로 삼으려고 나한테 넘겨라 그러는데 안 된다고. 요정 나라를 다 준다 해도 전혀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오베론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런 아주 짓궂은 이런 장난을 지금 치게 되는 건데, 바로 이 티타니아의 눈에다가, 잠들어 있는 티타니아의 눈에다가 그 큐피드의 꽃즙을 그래서 퍽한테 시킨 거거든요. 거기 가면 있으니까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본인은 지금 티타니아한테 가서 눈에다 바르고, 그리고 퍽한테는 이 아테네 도시를 빠져나온 허미하고 라이센더를 뒤쫓아서 드미트리우스가요 따라오거든요. 그 드미트리우스를 따라오는 헬레나가 또 있어요. 이게 두 쌍의 연인이에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서는 이 드미트리우스가 따라오고 헬레나가 오는데, 헬레나를 아주 드미트리우스가 아주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것을 오베론이 지켜보고서 퍽에게 이제 퍽이 왔을 때 아테네 복장을 한 그 남자가 있다. 그 눈에다 발라줘가지고 그 여자보다 더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여자가 헬레나가 드미트리우스를 사랑하는 것보다 드미트리우스가 헬레나를 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퍽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누구한테 눈에다가 발랐습니까? 바로 그 허미아 옆에 떨어져서 자고 있던, 허미아를 못 본 거죠. 라이센더한테, 허미아를 봤습니다. 라이센더한테. 그래서 둘이서 사이가 저렇게 나빠서 그래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자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판단에 하에 그렇게 이제 발랐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일어나면서 헬레나를 만나면서 라이센더는 그냥 헬레나한테 완전히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고 온갖 사랑의 고백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티타니아에게 이 눈에다 발랐던 이 사랑의 꽃즙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눈을 떴을 때 누구를 보게 되냐 그러면은 이 퍽이, 이 바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퀸스 일파라고 하는데, 이 직공들이 아테네 도시에서 연습하면 남들한테 다 들키잖아요, 연극 연습이. 그러니까 이 숲속에 들어와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퍽이 장난을 쳐가지고 이 바텀한테 당나귀 머리를 뒤집어 씌워놔요. 그래서 거기 있던 동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때 티타니아가 거기 있다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당나귀 머리를 한 바텀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듯이 이거 굉장히 변태적인 그러한, 그렇죠, 이 동물이잖아요, 당나귀.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이제 둘이 또 사랑을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이 작품이 아주 정말 그 에로티시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 꿈속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숲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또 여기가 밤이고 요정의 세계이고 또 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만큼 뭔가 꿈속에서 가능한 그런 그 해방의 어떤 분위기를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 정도로 쭉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줄거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일단 이제 여러분 여기 첫 장면에서 되게 중요한 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부장제와 관련된, 그리고 그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꼭 같이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여기 이제 등장 인물들 있으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그 테세우스가요, 지금 이제 나흘 후면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냐 그러면 히폴리타인데, 아마존의 여왕이에요. 여러분 아마존 알죠? 아마조네스. 아주 여전사들 아닙니까? 이 활을 쏘기 위해서 한쪽 가슴을 도려내. 그래서 이제 아마존인데, 아마조네스 족이거든요. 히폴리타를 갖다가 어떻게 정복했냐 그러면 결국 뭘로 했습니까? 여기 나오듯이만
칼로 구애하고 상처를 입히면서 결국 사랑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 테세우스가 갖고 있는 이런 가부장제, 그러니까 여성을 결국은 뭡니까 이게 무력으로 그 사랑을 얻어내는 그런 복종을 가져오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히폴리타가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허미아의 소송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 허미아의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의 제기를 하질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굉장한 어떤 그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에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무력에 의해 진압돼서 완전히 이런 남성 지배적인 그 질서 속에 완전히 편입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테세우스는 아주 가부장제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테네의 어떤 법률, 국법을 또 집행해야 되는 그런 또 판사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있잖아요, 결혼식이. 근데 갑자기 이제 여기에 이제 이지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허미아의 아버지입니다. 이지우스가 라이센더하고 드미트리우스하고 자신의 딸인 이 허미아를 데리고서 지금 이제 테세우스한테 공작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소연을 하나 온 거죠. 그리고 아테네 국법으로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아버지인 이지우스는 자신의 사윗감으로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냐, 누구를 정했냐 라고 한다면 드미트리우스를 자신의 사윗감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은 뭐냐 그러면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게 가부장제고 이게 부권이에요. 이 생살 여탈권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든 자식이든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제공해드린 논문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의 허미아는 그냥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지우스의 소유이고, 그가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소유권으로서 그 소유권을 미래의 남편 될 사람, 미래 사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에도 이 테세우스가 뭐라 그러냐면 네 아버지는 신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 들어라. 만일에 제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거는 아테네의 법률에 의해서 아주 가혹한 잔혹한 법이죠. 뭐냐 그러면 사형이 되거나 죽거나 아니면 수녀원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냥 결혼해라. 그런데 이제 이 허미아는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라이센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드미트리우스에 대해서 라이센더가 또 하나 비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포인트인데, 원래 드미트리우스는요 이 허미아하고 미모라든가 집안이라든가 다 똑같아요. 그러한 헬레나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친구입니다. 근데 그 헬레나를 좋아했었어요. 사랑한다고 막, 심지어 여러분 뒤에 가면 나오지만 약혼까지 한 사이예요. 그랬는데 이 허미아를 보자마자 그냥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신을 했죠. 이 변절을 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서 그 얘기를 여기에서 라이센더가 얘기합니다. 너는 뭐 바람둥이 녀석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지금 곧 있을 이 결혼식 때문에 이 분위기가 이렇게 장례식 분위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하여튼 간에 첫 장면이 무슨 법정 드라마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고와 피고, 그러죠 여러분, 원피고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원고 피고가 있고 판사인 테세우스가 있는데, 여기서 또 이 결혼식 앞두고 누구 또 이렇게 죽이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말미를 줄 테니까 좀 생각해보고 아버지 말 들어라. 너는 밀랍 인형에 불과하고 그냥 아버지 소유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테네 법률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지금 라이센더하고 허미아가 그래서
사랑의 도피를 하면서 아테네 법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결혼해서 살자라고 해가지고 그 이튿날 밤에 만나가지고 이제 숲속으로 가기로 약속을 하는데 그 결정사항을 헬레나에게 직접 들려줍니다. 이제 우리 못 본다. 안녕. 그러면서 우리 이제 떠날 거야. 그러면서 잘 지내라고 그랬는데 이 헬레나가 이 허미아를 드미트리우스가 좋아하는 걸 아니까 드미트리우스한테 허미아가 도망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서 그러면 드미트리우스가 허미아를 따라가겠죠. 그리고 이 라이센더 이 나쁜 놈 해가지고 정말 막 죽일 기세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그나마 드미트리우스의 얼굴을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래요. 아주 뭐 자기를 뭐 개처럼 때리고 뭐 그래도 상관없다 막 이런 표현까지 쓰고 그러는데 이미 드미트리우스는 여러 곳에서 이 헬레나를 갖다가 이렇게 폭력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트 폭력을 했겠죠. 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여기서 또 등장해요. 그럼 뭐 여기서도 아주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찌 됐든 그렇게 갔다가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의 이 옥신각신 모습을 보고 오베론이 퍽에게 사랑의 꽃즙을 바르라고 했는데 퍽이 그만 라이센더하고 이게 떨어져 자고 있는 라이센더한테 바르면서 그때 그 드미트리우스가 헬레나를 그냥 버려버리고 갔는데 드미트리우스 찾다가 라이센더를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 눈을 떴더니 그냥 헬레나한테 사랑한다고 막 이러니까 헬레나가 놀리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라이센더가. 그랬다가 나중에 이들이 다니는 모습을 오베론이 봤더니 지금 이게 잘못돼 있잖아요. 지금 바르라는 사람한테 안 바르고 엉뚱한 데다 발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퍽에게 너 이거 의도적이냐 실수냐 그랬더니 실수로 그랬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시 저것을 이제 돌려놔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드미트리우스에게 이 오베론이 이제 사랑의 꽃즙을 발라가지고 그래서 드미트리우스가 이제 헬레나를 처음 또 보게 돼서 이 헬레나를 또 드미트리우스가 이 라이센더하고 두 사람이 함께 지금 이 헬레나를 갖다가 그 구애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때에 이제 이 허미아가 같이 이제 사자 대면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들 둘이 남자들은 힘으로 이제 무력으로 이제 싸우려고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이기는 사람이 뜻대로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성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미대결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허미아는 까무잡잡한 얼굴에다가 또 키도 작고 도토리라는 얘기도 막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그 헬레나 같은 경우는 살결도 하얗고 키도 큰 걸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 나를 갖다가 키 작다고 놀리고 너 키 크니까 그 키 큰 걸로다가 지금 저기 라이센더를 그렇게 꼬신 거냐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헬레나는 거기에서 그 허미아의 어떤 그 성품 막 이렇게 할키려고 하는 그런 거를 또 문제를 삼아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그 외모 대결, 그 아름다움의 대결. 하지만 자기 탓을 하진 않고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꼬신 거지, 다른 문제는 아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자존심은 지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 퍽이 등장해가지고 오베론하고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왕인 이 오베론이 라이센더의 눈에다가 디아나의 꽃즙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제정신으로 정화되는 그러한 이제 꽃즙을 바름으로써 그래서 이들의 어떤 사랑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허미아 소송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좀 서설이 길었던 부분도 있지만 핵심적이고 중요한 상황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고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